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벤처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98년도부터 기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98년도에 벤처 붐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벤처 붐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혼돈의 시기였죠. IMF 체계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97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저는 98년도에 60여 명이 졸업하는 가운데 2명의 취업자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자, 그 시절을 지내오면서 또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벤처붐을 겪게 되죠. 그때 저는 IT 잡지사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요. 3년 정도 제가 비즈니스를 배우기 위해서 야후코리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야후코리아에 들어가고 이제 13년 차에 드디어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벤처 또는 창업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창업이란 키워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자, 얼마 전에 알파고가 한참 붐을 일었었죠. 사람들이 막 알파고 난리납니다. 알파고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인공지능이 있었죠.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곳은 어디입니까? 구글이죠. 자, 구글이 개발했구나. 그렇지. 천재들의 집단이 당연히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었겠지. 근데 저는 그 뒤에 있었던 벤처기업을 주목합니다. 딥마인드를 인수했을 때는 2010년도였었고요. 5천억 원의 딥마인드 영국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프로토타입이 나오지 않았을 때였고 알고리즘만 갖고 있었을 때였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3, 4명의 엔지니어들과 직원 몇 명이 전부였던 회사를 구글이 삽니다. 자, 오늘 오전부터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창조해내는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들으셨을 텐데요. 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이 IPO를 하고 그 전에 오버추어의 기술을 베껴서 애드센스라는 광고 플랫폼을 만들 때도요. 사실은 걔네들 거의 망할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자, 저는 근데 미디어를 계속 해왔었고 잡지와 방송과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일을 주업으로 했던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하려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자, 알파고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드디어 제가 비즈니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군요.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사실은 비즈니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작은 단위로 쪼개져 나온 창업자들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는 조직으로 부릅니다. 이 스타트업들은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봤던 벤처들은 좀 달랐습니다. 벤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무겁고 되게 거창하고 세상을 뭔가 바꿀 것처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강연장에서 사업 소개만 하면 20억씩, 60억씩 투자를 받더라고요. 장바구니 들고 온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싸갖고 나온 퇴직자들, 연금 받아야 되는 노인들까지 그때는 투자 열풍이었었죠. 다 빠져나간 뒤에 우리는 황폐한 벤처 10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다시 또 다른 기술 벤처들, 인터넷 벤처들, 모바일 벤처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그때쯤이 제가 창업을 결심했던 때였습니다. 자, 이들이 만들어낸 세계들을 한번 보시죠.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우버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우버라는 서비스는 뭘 대체하죠? 나라시?
택시 기사, 택시라는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택시라는 체계가 만들어진 지는 불과 100여 년도 안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굳이 그게 없었어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체계는 그냥 우리의 편리함을 만들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그 예전으로, 그래,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군가 필요한 사람과 직접 컨택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네. 그걸 직접 과금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네. 우버가 만들어낸 세계입니다. 자, 우버는 그 다음 세계를 또 준비합니다. 차량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자, 운전사가 꼭 있어야 되나? 운전사가 없는 세계도 상상해 볼 수 있을까? 미래에는 사실 우버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 세계에는 인간이 필요한 것만 취할 수 있는,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차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우버라는 회사 어마어마한 시장 가치를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자, 새로운 세계는 정말 작은 곳에서 시작하고 엄청나게 확산되고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게 공감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고 없고의 세계는 정말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 비행기가 있었던 세계와 없는 세계, 없었던 세계 정말 다르죠. 전기, 자동차, 인터넷,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까지. 아마 오늘 보셨던 로봇도 그런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스타트업, 많은 창업자들이 정말 이상한 상상들을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미래를 꿈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친 사람들,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프라, 공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그것을 경제적으로나 또는 소비자로서 소비해주는 경제권, 이게 사실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을까요? 사기꾼들의 세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4가지 키워드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키워드와 전도 유망함, 그리고 창업 정신. 한자로는 창업가 정신인데 저는 창업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무의, 무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업을 해야 되니까 창업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봅니다. 2009년도에 시작한 얘기예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스타트업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벤처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인터넷 기업들이었죠.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있었고요.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업도 있었어요. 야, 이거 듣보잡인데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근데 제 친구들이고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그 당시 1등, 지금도 1등이지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죠. 안 나오네요. 안 나옵니다. 이상한 거에 걸립니다. 별 쓸데없는 거와 섞여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공터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기업들이었나? 미국에 있었던 테크크런치라는 유명한 테크 기반의 매체에서 테크크런치 50 파이널라이즈, 결선에 오른 한국 팀입니다. 그 당시에 영문으로는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야, 한국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있구나. 한글로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저의 초기 발동을 하죠. 저는 10여 년 동안을 미디어에 종사했었던 사람이고 책을 10권이 넘게 집필을 했었고
잡지만 해도 50권이 넘는 마감을 지켜내면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방송은 공중파 방송부터 시작해서 18년 동안 방송에서 기술과 인터넷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송 시도를 했었죠. 자, 미디어 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09년에는 미디어가 벤처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구나. 돈이 안 되니까. VC들은 벤처에 투자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프리 IPO, IPO 직전에 있는 게 차라리 20% 먹는 게 나은 거죠. 벤처라는 말이 모험 자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VC들은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갈짓자 행보를 벌이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가장 많은 창업 관련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곳이 창업넷이었습니다. 하루 조회수 120건. 일주일 동안 유니크 비지터 106명. 수십억 원을 들여서 창업 관련된 정보를 쌓아놓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제가 나서보기로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들끼리 이야기를 우리들이 하면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벤처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고 우리가 언급해주고 우리가 기록을 남겨주면 그래, 나중에 크게 됐을 때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겨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광장으로 제가 벤처스퀘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 전조로 사이트를 먼저 냅니다. 자, 사이트가 하나 움직이기까지 그러면 이 사이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는 비즈니스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전파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생태계는 단단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창업 생태계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아예 없었던 생태계였으니까요. 지금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로 작정합니다. 제 비즈니스 플랜에 다 있었던 이야기고요. 이걸 6년여 동안 끈질기게 해봅니다. 소식을 전달하는 벤처스퀘어.net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창업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뭔지, 이쪽의 동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들의 리서치 자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출판도 시작을 했었고요. 대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오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교차시켜야 되는지, 서로 어떤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기업들, 사내 교육팀, 사내 벤처팀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엑셀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제가 미국에서 테크크런치나 이런 그 기술 기반의 미디어에서 들여올 때 두 가지 용어를 섞어 썼습니다. 저는 미디어 종사자이기 때문에 용어가 발현이 되면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게 가속화한다는 건데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면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창업 기획사. 그래, 창업하는 사람들을 뭔가 그 아이돌처럼 키우는 곳이야. 그래, 엑셀러레이션. 엑셀러레이션 좀 더 가속화. 근데 가속화라는 표현이 이상하니까 그냥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엑셀러레이션과 엑셀러레이터는요. 엑셀러레이션 자체는 사전에 없는 말이고요.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가속기에 불과하죠. 조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지금 들여와서 지금은 엑셀러레이터라는 말이 창업진흥법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만들게 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2012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게 프로그램이 스파크스퀘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진원을 통해서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그 정규 리그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들 가지고 리그전 벌인다는 게 우습죠. 그 스타트업 노매드라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뛰어들어야 되고 미디어는 기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공감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스타트업 미디어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거대한 컨퍼런스도 하는데요. 1년에 2번씩 합니다. 적자가 1억씩 났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합니다. 지금은 적자 폭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에서는 풀 수 없는, 교육으로는 풀 수 없는, 일방적인 말이나 전달로는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을 컨퍼런스나 전시회나 박람회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끊임없이 개최를 합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기술이 동향이 바뀌고 이런 거대한 세미나도 있겠지만요. 좀 더 작은 세미나, 70명에서 100명짜리 세미나를 지금 20번이 넘게 개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우리끼리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죠. 2010년도에 제가 미디어를 한다고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2건 왔어요. 지금은 하루에 20건씩 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법을 깨우친 거죠. 직접 투자도 합니다. 작년, 사실은 4년 전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2년 전부터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37곳에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엑시트한 레진코믹스 같은 데도 괜찮았죠. 자, 제가 그냥 이쪽에서 참여자로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누군가 체험하고 체험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 바닥에는 체험만 하는 사람 많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 일단 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뭔가 발견을 했을 때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느끼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괴로워해야 새로운 솔루션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거, 가치의 가치, 그런 의미에서 동병상련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까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제가 강의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이제 뭐 이 플랫폼을 하면 좋은가요? 아니면 검색을 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봐요. 근데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인생을 재수 없으면 3모작 4모작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30년 일하고 은퇴하고 한 20년 살고 그냥 끝내면 됐지만 지금은 20년도 못 돼서 첫 번째 직장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 50년, 60년도 살아요. 인생 길고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더 많은 도전을 빨리 체험하고 스스로 변동 가능한 몸으로 체질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기자에서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10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다른 일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무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들은 이제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온라인과 주변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지식은 머무르지 않고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흐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체험하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년제 대졸자 272만 명이 논다고 합니다. 뭐하고 노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창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닌가요? 근데 창업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려요. 대학생들한테 왜 등 떠미냐고 비난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보지 않는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 겁니까?
최소한 창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스타트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업을 가꾸고 만들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명감이 뭔지는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엑셀러레이터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벤처 캐피탈과 엔젤들이 했던 역할들이 엑셀러레이터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모델 D, 요즘 모델 S가 유행이지만 모델 D는 최초의 상용화된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괴시킬 기존의 생태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남의 고통에 무감각한지도 모릅니다. 글쓴이들에게 무감각하고 오히려 돈 버는 아마존에게 환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새롭다고 다 유용한 것도 아닙니다. 돈 된다고 다 좋은 것만도 아니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865년도에 영국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죠. 자동차 운전은 반드시 3명이 할 것.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앞에서 깃발을 들고 다닐 것. 걷는 속도나 사람의 속도보다 기술이 우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놓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느낍니까?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도가 공포감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얼마나 빡빡하게 돼 있는지, 창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제도들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사회를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한 세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업하라고 하시고, 창업한 뒤에는 성장하라고 하시고, 성장한 뒤에는 그 사업 세계를 더 넓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과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상하게 깨지는데요. 제가 전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 몇 가지가 있는데, 요 근래도 전 세계 최초의 시위 방법이 하나 나왔죠. 스마트폰 파도 타기입니다. 100만 명이 파도 타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함께 누릴 때에서만 가치를 느낍니다. 창업은 그런 기술들을 비즈니스화하고 확대시키고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이 두렵거나 어렵거나 거리감을 두어야 할 무엇인가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